네, 2026년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드려볼까 합니다. 주식시장 전망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경제에 대한 간단한 전망을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026 경제 대전망, 2030년까지 경제 대전망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그 다음 좋을 때, 그 다음 나쁠 때, 가장 나쁠 때,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 12개 정도, 총체적인 전체 시나리오 수는 한 12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몇 번 떨어뜨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가져갈 때 이런 파급 효과가 나고,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이 어떤 정책을 펼 때 부동산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느냐 마느냐,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책을 쓰는 와중에 제가 2026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25년 제가 책을 쓸 때 7월, 6, 7, 8월 달에 책을 쓸 때만 해도 사실 2026년에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일어날 거는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예상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뭐 그거는 뭐 예언력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율 같은 것, 그다음에 주가 지수 같은 것은 예측 전망을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5천 넘어가는 것까지도 시나리오 상에 나와 있고, 환율은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상에 나와 있고, 금리는 현재 금리 그대로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측을 해놓은 표를 여러분들께서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경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의회의 주요 인사들의 입을 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연준 의장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재정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입이라든지 재무장관의 입을 잘 들여다보면 대충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측 전망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그 점이 하나가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이 발전된 국가 경제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농반진반으로 하게 되면 시장은 엄청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금리 올리겠다는 거야? 내리겠다는 거야? 재정을 풀겠다는 거야? 재정을 줄이겠다는 거야? 명확히 해줘야지만 기업들이 투자할 거 아닌가 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S&P 500은 500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주가지수고요. 다우존스는 30개 기업들이 들어가서 산업평균지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짜배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이 있고 코스피가 있고 코스피 200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틀립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1800, 코스피 같은 경우에 800 몇 개,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800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일정한 서류 심사만 통과되면 다 들어오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엉성한 거예요. 자격 조건도 엉성하고 뭔가 다 엉성하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계속 연장해서 가면 정책 결정권자들의 정책적 표현의 방식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와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엉성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하는 사람도 엉성하게 말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장이 똘똘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잘못되면은 500개 기업들의 영향을 잘못 미치면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시장이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말 조심, 입 조심,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레토릭, 말 속에서 약간의 의미를 표현을 해서 그 문간의 행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비대칭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 비대칭 정보를 좁혀서 기관 투자가나 뭐 이런 큰 손들과 개인 투자가들의 이익 분배를 골고루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연구들이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한국 경제도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연구 편수에 따라가려면 많이 멀었죠. 자, 제가 이제 한국 경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기업이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는 기업의 수익에서 표현이 됩니다. 기업이 수익을 냈다, 못 냈다. 그죠?
그러면 기업이 수익을 낸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의미겠죠. 수출이 잘 되니까, 그죠? 그거는 박수를 치고 환영할 일이고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로 되고 어떤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기업이 수익을 냈으면 그 수익이 종업원들과 주주들에게 분배가 돼야 되잖아요. 급여를 올린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 정책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투명하게. 한국에 그런 정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기업에 비해서 비교할 필요도 없이 한국 경제만 놓고 보시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주에 대한 기업 경영주들의 창업주들의 주주에 대한 어떤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투명한 돈의 집행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 기업, 대기업의 회장이 회사 돈 빼가지고 도박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르신다고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날 건데요. 또, 뭐, 누구누구 집을 사주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주들이 바라볼 때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지금 주식시장을 막 끌고 올라가는 기업들 놓고 보면 손가락 한 10손가락 안에 꼽을걸요, 여러분? 조방원 이래가지고 한번 꼽아보세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2026년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뭐냐? 모든 게 다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일관되게 엮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자, 기업이 수익을 냈다. 그리고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구조조정한다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걸 이미 공시를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일단 생각나는 게 빨간 머리띠잖아요. 그리고 그 뒷배경을 조사해보면 최저임금제, 뭐 별의별 노란봉투법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보다도 더 관리하기 힘들고 예측하기가 힘들고 사실 어렵습니다.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기업답지를 못하고요. 노동자가 노동자답지 못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100% 좋은 기업이냐?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주나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 경제 활동과는 거리가 먼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만을 강조할 따름이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줄 거는 주는 그런 경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뭐 그런 경제가 있으면 유토피아죠. 그런 경제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를 제가 전망을 할 때 첫 번째 가장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까? 환율을 보려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과 어떤 경쟁을 할까를 봐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는 지금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경제는 미국에게 다시 달라붙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엔화도 많이 약세가 됐어요. 148엔, 150엔 막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랬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경기 부양을 한다, 돈을 푼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가요. 저축률이 50%예요. GDP 대비. 돈을 안 쓴다는 말은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말. 그러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더욱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국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유럽으로 시장을 뚫었죠. 그래서 작년에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1조 5천억 달러인가요? 1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경쟁력을 가져가는데 보니까 위안화를 7.3, 7.2 위안으로, 7.3 위안으로 가져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0엔 1달러에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 정부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어보면 저들 경제는 상당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의 어떤 엔화의 특성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명찬 박사의 일본 엔화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 역설 때문에 일본의 금리가 올리면 올릴수록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야 돼요. 돈을 더 찍어내야 된다는 말은 일본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160엔, 200엔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1360원 이러고 있을 때 1410원, 1440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에 비해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반도체, 자동차 아니겠어요? 요즘은 뭐 조선, 방위산업, 그리고 원자로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환율은 한 1,550원, 1,600원까지도 천정이 열려있다 말씀을 제가 먼 인사들이 들어와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1,600원 열려있다, 1,550원. 물론 그때는 이런 이란 사태가 날지도 뭐 예측도 못하고 아무것도 예측 못할 때 단순히 그냥 어떤 다극화된 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율 정책을 가져가야 되느냐만 놓고 봤을 때 1,550원, 1,550원은 제가 최근에 와서 한 두 달 전인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다른 데 가서 1,600원도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부터 저는 1,600원 열려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 현재 환율이 아마 현금을 사시려고 그러면 1,540원 넘게 주셔야 될 거예요. 이거 공항 가서 바꾸시면요, 1,700원, 1,800원 정도 주셔야 돼요. 안 믿겨지신다고요? LA 공항 가서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를 줘야지 1달러를 받는지. 못 줘도 한 1,800원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과 중국과 경쟁해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EU에 수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지만 핵심 요인이 수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놓고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일본과 중국 상품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중국 상품은 저가고 일본 상품은 고가인데 우리는 중고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환율이 만약에 1,600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그 식사를 정신값 15,000원, 12,000원, 만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만원 메뉴, 12,000원 메뉴, 15,000원 메뉴. 아마 15,000원 메뉴는 버카 쓰실 때 가서 드실 것 같고, 만원 메뉴는 주로 여러분들께서 5,000원 내시고 회사에서 5,000원 보조금 되고 아마 그런 형식일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음식값도 오르죠. 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버리잖아요. 대파는 그냥 땅에다 심어 놓으면 올라오는데요. 비료값은 안 듭니까? 노동비는 안 듭니까? 다 오르죠. 그 왜 오르죠? 이란의 석유 전쟁,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다 올라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1,600원이다. 그럼 이거 1,700원 간다고 가정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환율이 1,500원이다. 그럼 이 1,65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지금 내가 10,000원짜리 점심 먹는데 지금 10,000원 주고 먹는 점심이 나중에 15,000원이 될 것이다. 다 가정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쯤? 올 연말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수출 잘 되고 수익이 많이 났다. 어떤 기업들? 한화, SK, 삼성, LG, 현대 5개 기업. 그러면 이 5개 기업들이 각각이 30만 명씩, 50만 명씩 고용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50만 명이면 4인 가족 기준이면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에 5개면 1,000만을 매겨 살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4,000만은 어떻게 되죠? 소득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9988이라 그러잖아요. 99%가 중소기업, 중소기업 99%가 전체 고용의 88%를 고용하고 있다. 대기업 직원들은 연말에 성과급 받는다고 언론에 막 나고 하잖아요. 그 언론도 문제예요. 그런 거를 왜 언론에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회장들의 총애를 받아야지만 광고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99%라니까요. 그분들하고 대기업 다니는 월급차가 70%예요.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70만 원 받아요. 그 차이가 나는데 또 한편에서는 성과급 준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건 막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잖아요. 그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그러면 소비재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임금 빼기 소비자 물가잖아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디부터 줄까요? 그렇죠. 교육비 빼겠죠. 일단 학원비 줄이고 음식비 줄이고 이제 다 줄이고 하는 과정일 거예요. 내수가 사나요? 안 사나요? 살지 못하죠. 그럼 자영업자들이 지금처럼 9시면 문 닫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압력 넣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매기가 다 사라지고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인데 물가는 올라가 버리면 한국 경제는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IMF건 OECD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2.1 내놨거든요. 근데 일부 투자기관들은 벌써 말이 나와요. 이대로 가다가 0 나온다. 0 나온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5에서 2.0이랍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만에 이미 밀렸고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시중에 돈이 많나요? 적나요? 돈이 없죠. 사람들은 돈 구하러 다니지 않겠어요? 기업들도. 중소기업들요. 대기업 말고. 그럼 어떻게 되죠? 금리는? 가뜩이나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려야 되니까 금리 올라가야 되는데 돈도 없으니까 돈 빌리려고 그러면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줘야 되잖아요.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을 겁니다. 내수 경기도 안 좋을 겁니다. 동학개미들이 투자 많이 해서 증시에서 돈을 벌었다고요? 글쎄요. 저는 그 말 믿지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돈을 잃고 개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나요? 뭐 4조, 5조도 아니고 20조, 30조씩 매도를 해버리는데 그 돈을 매도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에게 30조, 50조를 주고 뺀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 원래는 100조 가져가야 되는데 30조, 50조만 가져가는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라에 돈이 없어요. 그럼 돈 더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더 찍어내는 게 뭐죠? 추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정적자는요? 이런 식이에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금리 문제도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봐야 되고 물가 문제도 봐야 되고 또 국가 전체의 재정 문제도 봐야 되고 통화정책도 봐야 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겁니다. 제가 전망을 할 때 제일 힘든 거는 트리거가 뭘까? 뭐가 요 방아쇠를 딱 당기면 공이가 뇌관을 땅 때려서 한 바퀴 뺑 도는 그 요인이 뭘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 한 해는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식시장이냐? 이쪽 풍선을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이쪽을 한번 꾹 누르면 이쪽이 이만큼 부풀어 오르죠. 여기는 대출 맞고 다 막아놨어요. LTV, DTI 강화했고요. 거래 허가제도 특별하게 만든 구역도 만들어 놓고요. 저는 대통령께서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기와 방법과 이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가야 되는 방향성이 맞죠.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이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0% 이상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표영호 대표라든지 한문두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이 부동산 카르텔, 정부와 기업 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어떤 담합, 이런 문제도 존재한다는 것까지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결국은 어딘가 한 곳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저항하는 세력들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순간도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식시장이 6천 돌파하고 7천을 향해서 막 가려고 하는 참에 우리가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미워서 대한민국이 미워서 한국 한번 당해봐라. 주가 폭락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천만에 만만해거든요. 자기도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연일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끝없이 내려가고 있고 지압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들 기분 좋겠어요? 11월 달 중간선거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임피치먼트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뭐 극우 세력과 미국 내 여러 가지 세력들 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놓고 불안하죠. 그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에는 미치는 이 쓰나미가 미국에는 한 3m 파도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30m 파도로 넘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버블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당연히 지금 6천 가고 7천 가는 건 버블이죠. 왜 버블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나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 얼마만큼 투명하고 일관되고 역사적인 제도로서 구축되어 온 실질적인 내용이 존재하느냐. 상법 개정 3번까지 했는데 4번, 10번까지 해서 대한민국에서 작전하는 사람들 정말 발본색원해서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작전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지금도 작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삼성 어딘가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 로봇 만드는 회사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무 전무들이 뭐 신문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 제가 기억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현상들이 미국이라고 없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있겠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사람들은 잡히면요, 이렇게 딱 핀센트로 뽑아내면 징역 20년이, 그다음에 재산 몰수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100억 벌었으면 10억만 내놓고 너 징역 한 5년 살다 나와. 징역 살죠. 살고 나오면 돈 95억 남아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잘은 모르지만, 제가 모르고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주주 관리, 주식 관리, 증시 관리는 이거는 옳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6,300, 7,300 간다고 이야기했느냐?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봐서. 기질도 중요하거든요. 한국 분들은 부동산 막아놔 버렸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돈이 어디로 갈까요? 증시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도 아마 오늘도 녹화하는 날 사이드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순간에도 개인들은 엄청나게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기질을 말씀드리는, 캐릭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려면 스페이스X에다만 하지 말고 헤일로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헤일로 산업이 뭐냐면, 여러분 HA라고 하는 것은 하드 에셋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데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스페이스X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가 잘 되면 항공 관련된 그런 아날로그 회사들도 잘 될 수가 있다. 같이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한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적인, 주식의 구성적인 측면,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 어떻게 기업 총수라고 하지만 회사 돈을 빼돌려서 도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가 다 일관되고 추진력이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주식시장이 6천을 가든 3천을, 7천을 가든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게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PER로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PBR로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고 PSR도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PER, PBR, PSR 신봉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같아서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과열되어 있는 게 맞다. 6,300, 7,300 간다고 했던 본인이지만 그건 한국 국민들의 기질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끝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도 아니다. 이번 주에 끝난다는 발표가 나잖아요. 이란과 휴전협정 했다. 대한민국 주식 7천 갑니다. 금방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 거. 환율요? 1,44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읽으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세요. 뭘 사면 좋겠냐? 어떤 주식 사면 좋겠냐? 많이들 그러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북유럽 국가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의 연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이. 그 기금들이, 연금 기금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혹시 아세요? 주식시장에 투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긴 해도 많이 안 합니다. 어디 하냐면 채권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요. 어떤 채권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도덕적이고 주주를 위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의 채권 수익률이 3%라 하더라도 그런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야기예요. 그만큼 도덕과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는 기업이면 3%도 충분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복리로 계산하십시오. 3%를. 단리로 계산하지 마요. 복리로 3% 계산해 보시면 10억이 얼마 돼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추정해 보시면 엑셀 파일로 금방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 시장이 그럼 지금 5천 내려가고 만약에 4천 내려가면 빼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시고 계실 거고, 언제쯤 탈출 신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탈출 신호는 이미 나왔죠, 그죠? 이란 전쟁 났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 탈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투기적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숏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치고 빠지고 히트앤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이 투자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가 붙으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투자는 사는 것이 아니고 모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경제학교라든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월 10만 원씩 꾸준히 사 모으셔라. 아니면 내가 거츠가 있다, 배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장, 피가 낭렬할 때 길거리에
쭈쭈하셔라. 실탄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또 뭐냐면 한번 사시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는 10년은 가져가라 하셨어요.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주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자주 안 하고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은 주주를 위한 생각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주도해서 물건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이 없기 때문에 늘 파급 효과에 이어지는 간접 효과로 짐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권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고 왔는가 지금까지, 그리고 이끌고 갈 건가, 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정도는 세계의 과학과 기술과 제품을 어느 정도 리드해 온 국가인가. 세 번째는 그러한 국가의 자본시장이 단단해서 세계의 모든 돈이 그 국가의 경제와 기술, 산업, 교육을 떠받치기 위해서 그 국가의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딱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대상 중에서는 대한민국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알기 위해서 제가 뭐 안 한다 그래서 뭐 100% 안 한다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소량의 투자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시장은 투기 시장이지 정상적인 401K라든지 내가 연금을 내 국민연금 대신에 내가 연금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 SK, LG 이런 대기업들에 투자하면 손해는 안 보겠죠. 그렇지만 이들 기업의 수익마저도 미국의 경제정책, 미국의 기업의 AI의 진화 정도에 비하면 수익률이 낮다.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 한때 머니인사이드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481쪽에 보시면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구글,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처음 IPO를 했을 때,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내가 $10,000를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쯤 되어 있을까를 계산해 놓은 페이지가 4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최대 수익이 $6,000만 넘어갑니다. $10,000 집어넣었는데 지금 한 20, 30년 지나서 보니까 $6,000만 넘어가 있는 주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저 올라간 게 제가 볼 때 한 $500만, $700만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의 투자는 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권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유가 상승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제일 심각하겠죠. 기름값이 배럴당 $170 넘어가면 대한민국 경제 망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70로 올라가서 6개월 내지 1년 지속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합니다. 뭐 부동산 정책할 것도 없고요. 주식시장 뭐 정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폭망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다 올라간다니까요. 식료품값, 그다음에 식자재 값,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비료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도체 값도 올라갈 건데요.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원유가 배럴당 $170 가지 않고 지금처럼 $95에서 물론 뭐 서부 텍사스 중진유, 브렌트유 뭐 이렇게 내용만 다르지만 서부 텍사스 수준율 기준으로 해서 $100 미만으로 한 3개월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환율은 1,600원 뚫을 겁니다. 환율이 1,600원 뚫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수입 물가 다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농사는 다 끝났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유가가 배럴당 $90 위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논다라고 가정을 하면 올해 대한민국 경제 농사는 다 끝났고 경제 성장률은 0%, 그 다음에 장바구니 물가는 제가 볼 때는 20%가량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현대기아차라든지 삼성이나 반도체 경기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방위산업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조선업은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의 수입 중심의 부품 소재 기업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환율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환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큰일 납니다. 환율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마저 다 털리고요.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감내를 해내셔야 될 단계입니다. 어떻게 감내를 해내야 되느냐? 자동차 6부제 운행이나 할까요? 이제 집에 자동차 내놓으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철 에어컨 값, 전기값 이거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발전해야 되잖아요. 전기값 올라가고 그럼 전기값 올라가면 식당의 음식값은 내려갑니까? 에어컨 키시는 데서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 키지 않은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식사를 여름 동안에 하셔야 된다. 그 정도 각오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팔 셔츠 입고 다니셔야 되고 회사의 정장 이런 모든 일반적인 우리가 평상시에 가졌던 일상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한 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3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다. 이게 만약에 1월 달에 이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난방용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2026년 농사는 끝났다. 경제 성장률 0%다를 기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하시고 가계비와 지출 비용을 아끼시기를 바라고 투자에도 참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란 전쟁이 딱 났을 때 제가 하는 학교에서 경제학교에서 제가 아침 방송을 매일 해드립니다. 40분 동안 녹음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올해 안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신혼여행이든 뭐 많이 있잖아요. 가족여행이든 지금 빨리 비행기표 예매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만 원, 50만 원 다 올랐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원유 가격이 올랐다는 것 이 하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산업 생산은 감소하고 수익은 줄어들고 이자는 올라가니까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점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압력이 존재하니까 그 목소리가 누구한테 지금 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낱말 안 듣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정치하는 분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거 빨리 협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듣는 척하죠. 이란에 대한 공격은 거의 다 끝났고 곧 철수할 거고 지상군 파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라그 섬을 아마 점령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란의 발전 설비에 대해서 뭐 폭격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폭격 안 하고 엄포를 놓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엄포고 하라그 섬으로 가서 하라그 섬 점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안 끝납니다. 제가 보는 관점. 그런 가정을 최악의 가정이라 그러고 정부도 컨틴전시 플랜,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도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각각 개인들도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역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죠.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이 매우 빈약해질 수 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재정을 틀어서라도 지원을 할 분야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세금을 많이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이야기를 당장 이렇게 하면 대기업들이 싫어할 건데 국가가 어려울 때는 기업들도 나서서 뭔가를 국민들이 금반지를 내놓을 때처럼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티핑 포인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늘 끝에 딱 서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져 버리면 천길랑 떨어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이거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민 개개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보다 지출하는 것도 줄이시고 경제를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 이상일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위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3월 말, 4월 말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란은 절대 경제 핵 호르무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고 어쩌면 이란일 수도 있다. 가장 패배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일 수도 있다. 왜냐? 리더십을 상당히 훼손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파장, 미국 달러와의 위상이라든지 미국 금리의 변화, 그리고 AI 산업의 향방, 예의주시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잘 지켜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다만 한국 경제는 그게 모두가 다가 아니더라.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그 말씀을 내가 드리면서 한국 경제 덮치는 충격 대응 방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고요. 2027년까지도 이 파급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